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데이터 수집의 첫 번째, 비보험금액 진료코드의 상세한 입력입니다. 입력자가 모르거나 귀찮거나 바빠서 우리는 부정확한 데이터를 안고 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했던 게 컸던 것 같고, 그러면 그 환자들이 본격적인 치료와 수납이 다음 달로 넘어가면은 사실은 그거를 부합 매출로 볼 것이냐?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상담 동의율을 그 실장의 업무 능력으로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장기간 실수 없이 입력하고 몇 년씩 보관하고 또 분석하는 것은 숙련된 직원이 아니라면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이런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으니까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겠네요. 기초 데이터 입력은 의사 결정의 시작이다. 안녕하세요. 위즈비즈니스다방 위즈살롱 임은경 최선정입니다. 대표님, 네. 우리의 주제가 데이터잖아요. 이거 다들 재미없어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게 좀 걱정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저희도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범한 우리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위즈살롱이잖아요. 살롱이 응접실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배우고 싶은 분야의 전문가를 초대하기도 할 거고요. 우리 같은 평범한 치과 종사자들도 초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공간으로 꾸려보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돼요, 부장님. 네. 네, 앞으로 많은 이야기 기대해주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1일 장본을 왜 쓰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별 생각 없이 써오기도 했고 결산의 단순 개념만 가지고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얘기를 나누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한 계기가 되었어요. 네, 정말이죠. 네. 부장님처럼 많은 분들도 함께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진짜 경영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고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해야 한다는 것과 변화와 흐름을 볼 수 있는 데이터의 축적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뭘 수집해야 하는가는 그 다음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드리기 전에 부장님은 평소에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 오셨고 또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수집하셨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주로 매출 결산에 대한 데이터들을 추려봤었는데요. 월별 현금, 현역, 카드와 같은 결제 수단별 매출, 의사별 매출들을 수집했었고 전자차트로 조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매출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오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경영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지 참 궁금한데요.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평소에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가에 대한 검증 지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비보험금액 진료코드의 상세한 입력. 두 번째, 담당 의사별 매출. 세 번째, 신환과 구환별 환자 수와 매출. 네 번째, 초집 내원과 리콜 내원. 다섯 번째, 상담자별 상담 동의율과 상담 결정 금액. 여섯 번째, 상담 미동의에 대한 사유. 일곱 번째, 치료 미이행 파악. 여덟 번째, 치료 중단 환자 파악. 아홉 번째, 미수금 관리. 열 번째, 만족도입니다. 이것들이 경영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우리가 수집해야 되는 데이터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어떻게 수집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의 첫 번째, 비보험금액 진료코드의 상세한 입력입니다. 자, 환자들이 수납하는 비보험 금액을 세분화해서 입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 조건에 따른 수납 데이터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환자가 500만 원을 수납했다고 했을 때 그 중에 250만 원은 보철 진료비고 250만 원은 보존 진료비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때 입력자가
있는 그대로 비보험 금액을 세분화해서 250만 원 보철, 250만 원 보존으로 입력을 해주면은 우리는 정확한 데이터를 안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입력자가 모르거나 귀찮거나 바빠서 500만 원을 그냥 보철 진료비로 입력을 해버리면은 우리는 부정확한 데이터를 안고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장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보험에 대한 수납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제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하는 것만 우선시했었고, 사실 비급여 내에서 세분화하는 작업은 100%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했던 게 컸던 것 같고, 이걸 통계화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잘 몰랐으니까요. 원장님들도 전체 매출만 보지 이렇게 치료 과목별로 상세하게 보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원장님들이 모두 이거를 좀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중요하게 보지 않은 원장님들도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치료 과목별로 매출 성과를 파악해야 우리가 뭘로 성과를 내고 있고 그게 우리의 목표치와 맞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또 치료 과목별로의 매출 추이를 체크해줘야 앞으로를 또 예측할 수가 있고요. 물론 데이터 통계치 자체의 정확도에 큰 기대 없이 어느 정도 가늠해서 보는 병원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대충 입력하는 오류 기록들이 한두 건 쌓여서 금액의 갭이 커지게 되면은 결국 결과적인 데이터 값의 오차 범위도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의사 결정에도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봐요. 자, 때문에 비보험 금액의 진료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비급여 진료의 세분화를 통한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것이 참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사실 이게 참 번거롭거든요. 네. 이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의 한계는 실무자의 행동에만 의존하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실무자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 매니저는 데이터 수집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행동 가이드 툴을 적용해 줍니다. 목 매니저에서 보여주는 행동 가이드는 이렇습니다. 상담 시에 치료 과목별로 금액을 입력하면 수납할 때 그 금액이 어떤 치료 과목에 해당되는지 간편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창이 떠요. 자, 이를 통해서 정확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행동을 가이드해 주는 거죠. 목 매니저가 아니더라도 엑셀을 이용해 입력하는 경우 매출을 통으로 입력하지 않고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저렇게 행동 가이드를 해주면 좀 더 정확하게 치료 과목별 수납을 구분해 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뭘 수집해야 하죠? 네, 데이터 수집의 두 번째는 담당 의사별의 매출입니다. 자, 의사가 여러 명의 경우에 의사별 매출 구분과 통계 데이터가 필요하죠. 의사당 매출 데이터를 볼 때는 우리가 단순히 매출 구분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매출 상세 통계, 환자 수, 진료 건수, 상담, 치료 과목별, 연령별, 내원 경로별 이런 것들도 함께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죠. 네, 저희는 페이 원장님이 계셔서 각 원장님들의 매출 기여도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개원의 경우에는 조금 더 상세한 파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한 원장님이 하나의 팀이기 때문에 단순한 매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상세 데이터를 볼 수 있다면 팀별 의사결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규모가 있는 병원은 이런 데이터가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겠죠. 그 다음 데이터 수집의 세 번째는 신안별, 구안별 환자 수와 매출입니다. 자, 우리가 기관별 신안의 수 그리고 구안의 수는 전자차트로도 사실 어렵지 않게 파악이 돼요. 하지만 기관별 신안의 매출과 구안의 매출도 파악이 돼야지 우리가 올바른 경영 지표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부장님의 병원은 신안 매출의 기준을 혹시 어떻게 잡고 계세요? 신안 매출 그거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보통은 많이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전자차트 같은 경우는 환자가 처음 방문했던 날을 기준으로 그 날에 수납한 것만 신안 매출로 잡아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 신안 매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모두가 공감을 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신안 매출인가? 이거를 제가 데이터를
수집하던 처음에는 단순히 달별로만 구분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신안으로 온 환자가 이번 달에 낸 금액을 신안 매출로 잡고 그게 그 환자가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가면은 그거는 구안 매출로 잡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좀 오류가 있죠. 왜냐하면은 월 말에 오는 환자도 맞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들이 본격적인 치료와 수납이 다음 달로 넘어가면은 사실은 그거를 구안 매출로 볼 것이냐?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진짜 그렇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신안 매출의 기준은 환자가 처음 내원해서 치료 결정을 한 비용, 이거를 신안 매출로 저희는 정의하고 싶어요. 물론 병원의 기준과 상황에 따라 다른 신안 매출의 정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 기준이던 또 다른 병원만의 기준이던 전자차트만으로는 신안 매출을 따로 잡아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 데이터를 수집하면 될까요? 이것도 제가 몽매니저와 엑셀로 수집하는 방법 두 가지를 좀 알려드릴 텐데요. 몽매니저에서는 기본 설정으로 앞서 얘기한 기준, 환자가 처음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 결정을 한 금액을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환자가 신안으로 등록되고 처음 치료 결정을 한 금액이 완불이 될 때까지를 자동으로 신안 매출로 잡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롱타임으로 치료 진행을 하시는 환자분인데 그 첫 번째 치료 결정을 한 치료 계획이 완료가 되기 전에 중간에 추가로 치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신안 매출일까요? 구안 매출일까요? 구안 매출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는 재진 중에 치료가 추가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신안 매출로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플랜 2, 3로 잡힌 것들은 자동으로 구안 매출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병원마다 또 기준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간편 선택으로 신안 매출의 기준을 구안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너무 간편하네요. 그럼 만약 몽매니저를 쓰지 않고 따로 엑셀로 데이터 후작업을 한다면 어떻게 신안 구안 매출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코드화해서 구분했었어요. 예를 들어 신안 매출은 A, 구안 매출은 B 이렇게 구분해서 엑셀에 해당 수납을 넣고 이것이 신안 매출인가 구안 매출인가의 셀에서는 A, B로 구분해서 입력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왔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군요. 네, 그럼 다음 볼까요? 자, 데이터 수집의 네 번째는 초진 내원과 리콜 내원입니다. 자, 구안의 초진 내원과 리콜 내원은 환자가 우리 병원을 신뢰하는 정도, 그리고 우리 병원이 환자를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치적인 파악과 추이를 체크하는 게 참 중요하죠. 자, 이번에도 질문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초진 내원이라고 하니까 전 그냥 신안의 초진이 이게 딱 떠오르는데요. 근데 질문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구안의 초진도 있네요. 이것도 크게 의미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이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은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구안 초진 내원은 환자가 불편한 게 있어서 자발적으로 우리 병원에 내원을 한 거고, 리콜 내원은 우리가 부르는 것에 대한 환자의 응답으로 피동적인 내원을 말하죠. 때문에 가능한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파악을 해주면 좋은데, 이거 역시 초진 내원은 전자차트로 어렵지 않게 파악이 되지만 리콜 내원은 전자차트에 따라서 파악하는 게 좀 차이가 있죠. 하지만 이거를 파악하고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고객관리 데이터가 될 수가 있어요. 솔직히 초진 내원은 환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신 거니까 치료가 중단되지 않는 이상 진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관리가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리콜 내원은 대부분 치료 중단에 대한 리콜, 상담 미동의에 대한 리콜, 정기 검진에 대한 리콜 등등 성격도 다를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일일이 전화드리고 리스트를 관리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병원 데스크 선생님께서는 도대체 몇 번까지 리콜을 해야 하는지 계속 이제 물어오기도 하는데, 전화를 계속 받지 않고 끊어버리거나 좀 계속 무응답하시는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를 해야 하는지 이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전자차트를 통해 환자의 히스토리 일일이 읽어보지 않는 이상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러 시간을 내야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항상 이제 밀리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 부분은 모두 중요성은 알지만 관리를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원장님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성과가 어떤지 사실 되게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나눌 건데 이 부분 그 리콜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얘기라서 빨리 듣고 싶네요. 네, 알차게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데이터 수집의 5번째, 상담자 별 상담 동의율과 상담 결정 금액입니다. 자, 이것도 질문을 먼저 좀 드릴게요. 부장님은 주간 보고나 월간 보고 시에 이제 상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고하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있는 병원에서는 상담에 관련한 데이터를 보고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예전 다른 병원에서는 상담 동의율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드렸었어요. 보통 원장님들이 상담 동의율을 그 실장의 업무 능력으로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보통 상담 동의율이 높은 실장이 능력 있는 실장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죠. 그만큼 상담 동의율이 매출 성과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 그럴 텐데요. 근데 앞으로 우리는 상담 데이터를 볼 때 동의율뿐만 아니라 상담 결정 금액도 중요하게 봐야 돼요. 왜 그런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담 동의율은 상대적인 비율이기 때문에 상담 동의율이 높다고 해서 상담 동의 금액까지 높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병원이 1억의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매달 7천만 원 이상의 상담 동의 금액이 필요한데 아무리 상담 동의율이 80% 이상 나온다고 하더라도 진단 금액 자체가 작아서 동의 금액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목표 달성을 할 수가 없겠죠. 또 반대로 상담 결정 금액은 절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금액이 매출 성과의 확실한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앞에 예시를 다시 적용을 했을 때 상담 동의율이 50%대다 하더라도 상담 결정 금액이 7천만 원 이상이 나온다면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물론 상담 동의율이 높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확실해요. 다만 우리가 얼마의 상담 결정 금액이 있어야 한다라는 절대적인 기준 목표를 먼저 잡으시면은 목표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상담 동의율만 봤었고 또 목표 매출을 이루려면 상담 결정 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 설정도 못했었거든요. 무조건 우리가 동의율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병원이 목표 매출을 이루기 위해 달성해야 되는 기준 금액을 먼저 정하고 동의율을 관리하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여러 명이 상담을 하는 병원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상담자 별로의 동의율과 이제 동의 금액 이런 성과를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하죠. 바로 내일부터 상담 결정 금액의 목표를 잡아봐야겠어요. 좋은데요? 네. 그런데 이 상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수집 데이터가 있어요. 바로 데이터 수집의 6번째, 미동의 데이터입니다. 자, 보통 미동의 데이터 수집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파악 못하고 있어요. 그냥 상담을 하면은 동의를 했다, 안 했다 이 정도로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미동의 환자분들에게 그리 적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분들에게만 좀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죠. 자, 상담 미동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는 상담 미동의가 있고 미결정이 있어요. 상담 후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괄 미동의로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미결정과 미동의를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 미결정 환자는 동의로 결정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액션이 필요하죠. 또 확실히 미동의로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유를 데이터화해서 우리 병원의 주요한 미동의 사유와 그 추이를 관찰하고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목메이저에서 보여주는 미동의 데이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눈에 미동의에 대한 사유 데이터를 파악을 하는 거죠. 이건 제가 놓치고 있었네요. 이렇게 미동의 데이터를 본다면 상담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제 약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미동의 데이터는 보통 그냥 버려지는 데이터가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목메이저는 이 미동의 데이터를 죽은 데이터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동의 데이터 안에서도 또 많은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미동의 데이터를 죽은 데이터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거 참 멋있는데요. 어떻게 가능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예, 이 목메이저를 활용한 상담 데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무궁무진 많아요. 이 부분도 제가 따로 주제를 잡고 얘기를 길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자꾸 다음에 얘기해주세요. 궁금하게. 제 전략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검증에 관한 부분인데요. 데이터 수집의 7번째는 치료 미행 환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치료 미행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상담을 했는데 실제로 치료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요. 대부분의 병원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달 월말 보고를 할 때 우리가 이 검증 과정이 없다면은 지금 알고 있는 상담 동의 금액과 상담 동의율은 오류 데이터일 가능성이 크겠죠. 자, 부장님은 상담 데이터의 상담 보고에 대한 주간이나 월말 보고 시에 동의 환자들이 실제로 치료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은데요. 치료 미행 환자 중에서도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만 집중관리 환자로 분류해 놓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 검증을 위해서 치료 미행 환자들이 체크가 되어야 되지만은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환자들이 파악되고 관리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탈 환자가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이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환자들을 찾고 관리하는 방법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상담에 대한 주제로 얘기할 때 같이 또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수집의 8번째는 치료 중단 환자입니다. 계획된 치료가 중간에 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 치료 중단 데이터를 단순 예약 부두율로만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간별로 치료 진행 중 중단된 환자의 수, 비용, 사유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파악해줘야 우리 병원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치료 중단 환자들에 대한 관리 계획을 세워서 이들이 이탈 환자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네, 맞아요. 정말 치료 중단하신 분들이 어떤 연유로 중단을 하신 건지를 잘 파악해서 내부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럼 목 매니저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요? 네, 목메이저에서는 치료 중단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별의 치료 중단 데이터를 볼 수도 있지만은 달별 추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관찰하고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병원의 성과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참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자, 우리의 성과뿐만 아니라 리스크도 파악해야 미래를 잘 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의 9번째는 미수금입니다. 많은 병원들이 전자차트로 바뀌면서 오히려 역으로 미수금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종이 차트였을 때는 미수금 환자 차트를 따로 빼서 실물로 파악하고 수시로 연락하고 이제 이런 관리 방법을 선택했었는데 전자차트 같은 경우는 실물로 보이지가 않으니까는 미수금 관리가 어렵거나 또는 뭐 빼먹거나 뒷전이 되는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전에 종이 차트를 쓸 때는 미행 환자, 미수금 환자들을 분류해서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전자차트를 사용한 이후로는 따로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찾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엑셀로도 기록을 해보고 데스크 컴퓨터 앞에 종이 쪽지로도 써붙여 놓기도 했었고요. 만약 기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 환자가 직접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미수금이 있다는 사실을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담당 직원이 퇴사를 하거나 장기 휴가를 떠난다면 더욱더 파악하기 힘들겠죠. 우리 병원에 미수금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그리고 파악을 했다면 어떻게 받을지 관리 계획을 세웠는지,
또 원장님 이하 직원들, 특히 미수금을 받을 사람들, 그런 직원들이 그 내용들을 잘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월말 보고 시에 원장님에게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목 매니저는 지금 진행 중인 환자의 검색을 통해서 잔액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환자의 미수금을 놓치지 않고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치료 중 환자의 잔액 리스트를 볼 수 있으면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집할 데이터는 바로 만족도입니다. 만족, 불만족은 모두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내용을 텍스트로 적어 놓죠. 하지만 텍스트로 내용을 적어 놓을 경우에 우리가 단기간은 파악이 가능할 수 있지만은 장기간으로 내용이 쌓이게 되면은 관리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내용과 함께 주요한 카테고리를 입력해서 데이터화 시키면은 우리 병원의 만족, 불만족의 주요한 포인트에 대한 파악과 관리가 훨씬 용이해질 수가 있어요. 저희도 치료가 끝나신 분들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했었는데요. 사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과 미흡했던 부분을 알 수 있고 그 부분을 통해 힘을 얻기도 하고 더 노력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비단 통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앞으로 그런 내용도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해요. 자, 이렇게 10가지 수집 항목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맞아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가 잘 쌓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입력하는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모든 직원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잘 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월말 보고를 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번 달 보험 얼마, 비보험 얼마, 지난달보다 1,000만 원 더 벌었네? 오, 잘했어. 다음 달도 이렇게 힘내서 열심히 합시다. 자, 보험 얼마, 비보험 얼마 합산한 걸로 정보를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의사결정을 한 거죠? 다음 달도 힘내자라는 의사결정을 했어요. 물론 매일 잘 되고 성장하고 있다면 이게 어때서 라고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지나갈 거예요. 맞아요. 보통 개원 직후에는 어느 정도 개원빨 같은 것도 있어서 사실 매출이 계속 증가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될까요? 바로 우리가 눈을 가리고 달리는 형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앞에 있는 길이 직선인지 구불구불한지 돌아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면은 우리는 결국 벽에 부딪히거나 도랑에 빠진 후에야 이 길이 아니구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길을 벗어났는지 또는 몇 미터 앞에 도랑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내비게이션 같은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 나의 의사결정이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때 특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에 기반하는 거예요. 특히 경영적인 결정을 할 때 무조건 정보로 내린 의사결정은 병원 또는 직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당연히 정보가 있어도 잘못 결정할 수도 있고 정보가 틀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5번 실수할 걸 한 번으로 줄여줄 수는 있죠. 5천만 원 손해볼 걸 500만 원으로 줄여줄 수도 있고 때로는 꼭 필요한 인재를 내 곁에 붙잡아둘 수도 있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보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네, 그럼 돈 얘기는 조금 지겨울 수도 있으니까는 사람 얘기를 좀 해볼까요? 만약에 직원 평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 직원의 성과를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참고로 성과라고 하는 거는 정성적, 정량적 평가로 다방면으로 평가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정량적 평가를 위한 예만 한번 들어볼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직원 평가 항목 중에서 정량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입력했던 데이터를 직원별로 정보화해서 보면 되는 거죠. 상담 결정 금액으로 상담자의 직접 매출 기여도를 측정할 수가 있을 거고, 만족도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직원이 우리 병원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는지도 알 수가 있겠죠. 간접 매출 기여도가 되겠죠. 하나만 더 말해보자면은
미결정 전환 정보와 리콜 성공률들의 정보를 보면은 어떤 직원이 환자의 재내원에, 즉 매출에 직접 기여를 했는지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그 정보를 만들려면 추가적인 데이터를 엄청 쌓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들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정보들은 모두 우리가 앞서 얘기한 기초 데이터들로부터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정보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입력하는 순간에는 별로 가치 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은 충분히 쌓이고 거기에 가공하는 능력이 더해지면 정보로 가치를 얻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은 데스크에서 또는 상담실에서 데이터를 잘 넣는 것만으로도 내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래도 데이터 입력이 병원 좋으라고 하는 걸까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이런 기초 데이터가 결국 나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된다는 게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장기간 실수 없이 입력하고 몇 년씩 보관하고 또 분석하는 것은 숙련된 직원이 아니라면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몽 매니저는 지금 말한 기초 데이터만으로도 이런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으니까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기초 데이터 입력은 의사 결정의 시작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예 외에도 마케팅, 지출, 환자 경험 관리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차차 이런 얘기들